네, 4-2단원 창비체 고등학교 1학년 보강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은 자습서 4-2단원 먼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단원에 여기 한번 펴주세요. 여기 페이지. 네, 일단은 4-2단원 같은 경우는 쓰기에 관한 단원이에요. 일단 여기 학습 목표 먼저 보시면은, 자, 쓰기는 의미를 구성해서 소통하는 사회적 작용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쓰기가 약간 이런 거죠.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 작가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글로 통해서 전달을 하되, 그리고 독자는 그거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의미 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글을 썼어요. 자, 근데 그 여러분들이 쓴 글이 뭐 학교를 바꿀지 한국을 바꿀지 세계를 바꿀지 누가 합니까? 그죠? 즉, 글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어,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글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 보면은 제가 여기 글쓰기 과정에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죠? 여기 별표 2개. 자, 여러분들 이 단계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글쓰기 단계, 글쓰기 과정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물론 약간 각 과정에 약간 빵꾸 뚫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단계를 적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고, 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글을 쓸 때 무작정 글을 막 처음부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야 돼요. 알겠지? 계획을 해야 돼. 자, 그렇다면 계획을 한다는 거는 뭘 계획한다는 것이냐? 적어주세요.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글의 주제, 어떤 것에 대해서 쓸 것인가? 그리고 목적.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정보 전달인가? 설득인가? 이런 목적. 그리고 독자. 내 글을 읽을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딩들을 대상으로 글 쓴다면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독자도 고려해야 돼. 자, 그리고 매체. 매체라고 하면은 내 글을 어디에다 실을 것인가를 바로 매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내 글을 신문에다 실을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매체, SNS에다 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매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 내용이 선택지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네 가지. 자, 이런 거를 그리고 쓰기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맥락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를 합해서 맥락이라고 한다. 알겠지?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정했어요. 맥락을 정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내용 생성하기. 그러니까 내용 생성하기라고 하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선별하는 단계. 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려면은 뭐 그래도 뭘 알고 있어야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단계를 바로 생성하기 단계라고 해. 한마디로 자료 수집 단계 그리고 선별하기 단계. 약간 좀 강조드리자면 자료를 수집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써야 될까요? 아니죠.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자료는 걸러내야지. 그렇지? 그렇게 선별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별하는 기준은 뭐냐? 우리가 여기 앞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했던 이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선정해. 그리고 이 선정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는 이 전 단계에서 항상 우리가 이 글쓰기 과정을 수행하면서 항상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주제, 목적, 독자, 매체가. 알겠지? 모든 단계에서 이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자, 일단 조직하기 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필기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빼놓을게요. 자, 조직하기 단계란 일단은 글의 순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 중간, 끝. 자, 이렇게 순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좀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조직하기 단계란 글의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단계를 바로 조직하기 단계라고 해요. 알겠지?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놓는 단계를 이렇게 조직하기라고 해.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야. 약간 완벽한 문장, 뭐 전체적인 문장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조직하기 단계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개요라는 키워드예요. 개요. 자, 그다음 개요는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간단하게 정리한 표. 위 내용을 정리한 표.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표를 바로 개요라고 해요. 알죠? 이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조직하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알겠죠? 여기도 연결시켜 줄 거야. 이렇게. 저는 만약에 이 전체적인 과정 단계에서 가장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이 조직하기 단계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한마디로 조직하기 단계랑 글의 순서와 관련입니다. 처음, 중간, 끝.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약간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쳐쓰기. 고쳐쓰기까지 해야 돼. 알겠지? 글을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고쳐쓰기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고라고 해요. 약간 초고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첫 번째 글을 초고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번째 글쓰기 단계에서는 음, 완벽한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어차피 고쳐쓰기 단계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 글쓰기 단계들은 각 단계가 획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약간 TMI로 알아두세요. 각 단계가 획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계획하기 단계 다음에는 생성하기 단계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계획하기 단계 다음에 생성하기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다시 계획하기 단계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이 단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획기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라면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뭐 학교에서 하셨겠지만 뭐 저런 조금만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이 있대요. 그 다른 점은 뭘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면을 한번 튀겨서 익혔다는 점. 어, 면을 한번 튀겨서 익혔다는 점. 자, 그렇다면 왜 라면 만드는 사람들은 면을 한번 튀겨서 익혔을까? 그게 바로 여기 장점이 나오죠.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요. 부셔부셔. 그리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와 뭐의 차이점? 라면과 국수 우동의 차이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 3분일까? 왜 하필 3분일까? 궁금하죠? 그죠? 자, 그리고 1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세상 깨달았대요. 자, 근데 이건 누구의 경험이야? 누구의 감정이야? 글쓴이의 감정이야. 글쓴이는 이렇게 참 3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대요. 여기 글쓴이 경험이 제시돼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단. 자, 컵라면의 명발은 봉지라면에 비해 더 가늘거나 납작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라면과 국수 우동이 아니라 컵라면과 봉지라면을 비교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나였으면 이거 함정으로 돼요. 여기서는 라면과 국수 우동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컵라면과 봉지라면을 비교하는 것이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컵라면의 면발은 어떻대? 봉지라면보다 더 가늘거나 납작하대.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밑에 문장 나오죠, 여기.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 그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문제들이. 컵라면의 면을 꺼내보면은 위쪽은 면이 꽉 차여서 빽빽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하게 엉켜있대요. 왜 그럴까? 양아치들인가? 사기인가? 아니죠. 그 이유가 바로 대류현상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류현상은 도대체 뭐냐? 여기 나와요. 바로 앞 위의 문장에.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현상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의 면 밀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이거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그리기 실력은 7살 때 이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고려해 주시면서 가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컵라면의 면은 어떻게 돼 있대? 위쪽은 이렇게 빽빽한 반면에 근데 아래쪽은 이렇게 성글성글하대요. 그 이유가 뭐다? 물의 대류 현상이다. 자, 그렇다면 물의 대류 현상이 도대체 뭐냐? 자, 물을 이렇게 부어요. 컵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는 게 바로 대류 현상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 그렇다면 위에 있는 면은 아무리 밀도가 빡빡하게 이렇게 밀집돼 있어도 금방 익겠지. 그치? 반면에 아래쪽의 면은 성글성글하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금방 익겠지. 왜냐하면 이 성글성글한 부분은 면이 익는데 그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약간 성글성글하게 엉켜 있으니까. 그쵸? 자, 이런 물의 특징을 고려해서 컵라면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야. 만약에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부분은 익고 어떤 부분은 익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위쪽의 면이 빽빽하고 아래쪽의 면이 성글성글한 것이다. 뭐 때문에? 이러한 물의 대류 현상 때문에. 아시겠죠? 네, 다시 글로 돌아와서 자, 마지막 부분. 자,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대요. 자, 컵라면 면발에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함정이. 자,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한마디로 순수한 전분보다는 정제된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자, 전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 읽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은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한 것이다. 자, 그런데 밀가루 외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분을 빼고, 자, 그런데 이런 성분이 어떤 성분이야? 이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이겠지, 그치? 자, 단백질을 포함한 이런 다른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알파가 많이 일어난대. 자, 그다음 알파가 많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대. 어, 알겠지?
즉 순수한 전분이 많을수록 면이 불어나는 시간이 더 빨라져서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3분보다 덜 기다려도 먹을 수 있다는 소리지. 금방 익는다는 소리지. 자, 그런데 이렇게 알파가 많이 일어나면은 장점이 뭐다? 3분까지 안 기다려도 돼.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 첫 문장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 첫 문장에. 면발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불어 터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즉 금방 뿌른다 소리야.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밀가루. 이 네모가 밀가루야. 알겠지? 자, 밀가루에는 어떤 성분이 있다? 잠시만요. 자, 밀가루에는 어떤 성분이 있다? 전분이 있고요. 순수 전분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러니? 단백질을 포함한, 언제 하나 다 쓰고 있니? 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들이 있다고 해. 자, 밀가루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그치? 얘도 그냥 지우자. 깔끔하게. 자, 이렇게 전분과 단백질 등 다른 성분이 있다고 해.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단백질 등 다른 성분을 얘네들을 지워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얘네들을 없애버리면은 금방 익어. 3분보다 빨리 익어.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그랬지. 그만큼 더, 그만큼 더 빨리 불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 밀가루에 단백질 등 다른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만을 높일 경우에 3분보다 빨리 익지만 그만큼 더 빨리 불어 터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비율을 적절히 고려해서 나온 시간이 몇 분? 3분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에 대한 글 간단하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다음 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두 번째 글. 자, 이번에는 어디에 실린 글이래? 바로 인터넷상에서 실린 글이래. 즉, SNS죠?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인터넷상에서 실린 글이라는 거야.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상의 글에서 특징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 수 있다. 아니면은 링크를 첨부할 수 있다.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중점으로 보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다. 알겠죠? 자, 그럼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마저 한번 가보자. 자,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자, 스마트폰족이 누구예요? 뭐 길 가면서도 약간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자, 제가 자는 땡땡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다. 근데 그것들이 뭐겠니? 바로 요거겠지. 그치? 자, 얘 지금 뭐 했어요? 이 표지판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그쵸? 사진 첨부. 뭐의 특징? 인터넷 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글. 자,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 중인 10대, 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세무세무역 등 5곳이래. 바로 넘어가고요. 자, 다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글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기억에 의존해서 풀지 말라 그랬어, 절대. 알겠지? 무조건 틀린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런 함정을 분명히 낸다 그랬어. 자, 다음 한번 가보자, 글.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랜데, 자,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래. 그죠? 자,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어? 약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죠? 67.6%라는 수치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함정이 나올 수 있냐면, 뭐가 1위인지. 우리나라가 뭐가 1위인지 잘 봐.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인 거야. 알겠지? 자, 저는 어떤 문제를 봤냐면, 우리나라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1위다. 이런 함정이 왔어요. 자, 그렇다면, 함정이겠죠. 그죠? 뭐가 1위인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알겠죠? 봐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제시돼 있잖아. 그치?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러면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다음 문단. 교통안전공단에서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지금 근거로 들고 있네요. 그쵸? 자, 그다음 이 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야? 믿을 만한 기관에서 나온 자료야. 그치?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믿을 만한 기관에서 나온 자료야. 즉, 한마디로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 바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알겠죠? 자, 타당성과 신뢰성과의 차이는 제가 이따가 글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믿을 만한 기관, 교통안전공단에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1616명 중 95.7%가 스마트폰 1회 이상 사용했고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대요.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체적인 수치도 나타나 있죠.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자,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보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또 어떤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거야?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나옵니다. 알겠지?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고 믿을 만한 기관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대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그래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약간 운전자의 책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약간 사기치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하지만 스마트폰 보다가 교통사고 당했다. 이거는 누구 책임? 보행자 책임. 알겠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자,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보면 하이퍼링크 참고돼 있죠? 이것도 인터넷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를 밝혔다라는 거는 출처를 밝혔다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한번 중요합니다. 쓰기 윤리. 그러니까 쓰기 윤리랑 굉장히 단순해. 출처를 밝혔는가 아니면 따오는 과정에서 왜곡이나 과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바로 쓰기 윤리라고 해. 알겠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 사고 예방 대책 사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시들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자,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수수기 내놓고 있대. 스웨덴은 이런, 벨기에는 이런 대책 방안을 세우고 있대.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이네요. 자,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시점이 떨어지고 시야 각도가 현저히 좁아진대. 여기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이거 잘 보셔요. 이거 이따가 약간 태클 걸립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다. 일단은 지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행 중 스마트폰 차지하거나 안전한 장치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라고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 안 보면은 출처를 밝히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가 달렸어?
댓글이 달렸어. 그치? 자, 댓글은 역시 인터넷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 소울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누리꾼은 정부 차원의 대책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돼 있어요. 자, 잘 봐봐.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방금 어떤 글을 읽었어? 여기 제가 지금 밑줄 긋고 하이라이트 치고 있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지키자. 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일까? 그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겠지. 따라서 소울이라는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요거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인지 아니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인지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 다음에 뭐 윤주 엄마라는 대댓글이 달렸어요. 윤주 엄마의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교통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의 번지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윤주 엄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미국의 사례를 거들먹거리면서 이 소울이라는 친구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맞아. 네 말대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자, 다음. 자, 비틀비틀이라는 사막여우라는 누리꾼부터 가보자. 야,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냐? 자, 이 내용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놨지? 여기 문장. 자, 한마디로 사망여우 같은 경우는 여기 문장에 대해 야, 진짜 그래? 진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때문인 건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댓글이 달렸어요. 비틀비틀. 자, 2015 찾아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4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돼요. 자, 굉장히 일부의 사례죠. 그렇죠? 한마디로 글쓴이가 잘못한 거야. 자, 죄송합니다. 택배가 와가지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한마디로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야. 그치? 근데 글쓴이는 어떻게 표현을 써?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걸 알 수가 있죠. 아하, 그렇다면 얘는 문제점이 뭐야? 바로 과장된 표현이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과장된 문장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글쓴이가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비틀비틀 대댓글을 다시 한번 가보자. 마지막 문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에 한심하네 진짜. 물론 글쓴이의 약간 논리적인 내용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글쓴이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야. 표현이 문제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을 요따구로밖에 못하냐 왜? 즉 지금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자, 몬비라는 사람의 대댓글. 자,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딘가요?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글인데요. 맨 처음에 봤던 부분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말을 하는 거거든. 자, 이 그래프는 어떤 내용의 그래프야? 교통사고 관련 그래프가 아니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다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그죠? 자,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출처 있니 없니? 어디 봐도 없어요. 글 속에서도 없고 여기 밑에도 없고 출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출처가 없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알겠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네, 본문 해석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아까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해서 설명해드린다고 그랬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거에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꼭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건 주장과 근거의 내용상 연관성을 뜻해요. 자, 그다음 신뢰성은 뭐냐? 신뢰성이라는 건 타당성과 다르게 주장과 근거의 내용을 보진 않아요. 내용 자체를 보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료의 출처에 집중해요. 그 자료 어디서 따온 거냐? 아니면 누가 말한 거냐? 믿을 만한 사람인 거냐? 즉 한마디로 그 자료를 어디서 따왔는지를 중점으로 두는 게 바로 신뢰성이야. 내용보다는. 알겠죠? 따라서 근거라고 하면 이런 타당성과 신뢰성을 둘 다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되게 좋은 내용의 근거가 있어. 자, 그런데 야, 뭐 내용은 좋네? 근데 그 내용 누가 그런 말을 해? 내 동생이. 자, 이러면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죠. 그죠? 네, 그런 게 바로 신뢰성이다. 네, 타당성과 신뢰성의 차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그 밑에 학습 활동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저랑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저는 자습서 18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쭉쭉 넘어가서 여기 부분 한번 펴주세요. 자, 이 글은 주제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죠? 쓰기가 독자와 사회에 영향을 준 사례. 즉 글이 독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 사례래요. 여기가. 자, 그 다음 쓱 한번 읽어보자. 간단합니다. 자, 1894년 프랑스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던 유태인 드레피스라는 대위가 있었대. 그리고 얘는 프랑스 육군의 군사 기밀을 독일에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대. 자, 근데 드레피스는 억울한 사람이야. 억울한 사람이야. 그런 적이 없어. 하지만 재판에서는 졌어요.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어. 자, 근데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진범으로 누가 지목이 됐어? 에스타르지 소령이 고발됐어요. 자, 하지만 법원은 이 에스트라지 소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어, 결국 드레피스가 또다시 유죄를 받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재판 결과 이후 에밀 졸라라는 소설가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보내. 즉 이게 뭐야? 글이야, 글.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보낸 거야. 글. 글을 보내서 진실을 밝혀서 요구했다. 자, 이를 계기로 뭐가 들끓었대요? 여론이 들끓었대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국민들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여론의 힘, 국민의 힘.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드레피스는 결국 대통령 투표 사면으로 석방되고 무죄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사례다? 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글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야. 알겠지? 네, 그렇게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2단원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 카톡으로 학원에서 할 일 다 말씀드렸죠? 꼭 질문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